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중급 한국어로 찾아온 문지혁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지혁입니다. 꼭 한 박자 늦게 들어오시네요. 네. 오늘은 문지혁 작가님께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참겠습니다. 될까? 치즈루님이 카미노 아일랜드를 무려 무라카미 하루키가 번역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이거 하루키가 이걸 번역까지 했을까라고 궁금해했더니 그 질문의 답이 역자 후기에 적혀 있다고 그 내용을 팟빵에 길게 댓글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문 작가님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그 긴 댓글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궁금하신 분은 팟빵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폴란드를 여행하던 중에 존 그리샴이 뭐 피츠제럴드 친필 원고에 대한 소설을 썼다길래 살펴봤더니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직접 번역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키는 머리 식히려고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다가 소설이 잘 안 풀리면 머리 식히려고 약간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근데 이 하루키 같은 작가가 이런 식으로 또 머리 식히려고 자기는 소일거리로 번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 작가님은? 저는 생계형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인형 눈 붙이는 심정으로 단어 하나씩 번역을 했었고요. 하루키처럼 말할 수 있으면 참 부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형 눈 붙이는 심정으로 번역을 하신다. 너무 얄미울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근데 하루키가 이 피츠제럴드의 친필 원고, 이 카미노 아일랜드에 나오는 그 원고를 실제로 83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본 적이 있다고. 네, 그래서 더 이걸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일본어판 역자 후기에 썼다고 합니다. 저도 네.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제가 아끼는 노트 중에 그 피츠제럴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개츠비의 첫 페이지 친필 원고를 그 노트에 새겨놓은 그런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굉장히 악필이라면서요, 피츠제럴드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써 있는데요. 네, 근데 저도 그걸 굉장히 아끼는 노트거든요. 네, 개츠비의 첫 페이지를 노트 표지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문 작가님도 그 피츠제럴드나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YG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하루키처럼 뭐 개츠비를 몇 번 안 읽은 사람이랑 대화 안 한다, 이 정도는 아닌데요. 네네네. 저는 그럴까 봐서 않습니다. 읽기는 했어요? 네. 위대한 개츠비는 워낙에 그냥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들춰보게 되지 않아요? 저는 뭐 하긴 뭐 JYP는 뭐 안 읽은 책들이 정말 많죠. 동화들도 기본적인 동화들에 대한 교양이 전혀 없는 건 혹시 문 작가님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는 교양이 풍부하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못 거쳤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은 책, 다 본 드라마, 다 본 영화 이런 거 중에 놓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당연히 읽었을 법한 그런 그 동화나 세계 명작 전집, 네, 이런 것들을 JYP는 전혀 읽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그거 되게 신기한 캐릭터죠. 그럼 뭘 읽으셨을까요, 대신에? 신문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위인전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그냥 어른 소설 조금 일찍 시작했고요. 하여튼 약간 저 동화 계열은 다 비슷하더만, 몇 개 보니까 뭐 다 뭐 공주님 나오고 무슨 갇혀 있다가 누가 구해주고 뭐 이런 계열이라서. 네. 근데 저는 개츠비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완벽한 소설이라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하지만 항상 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100대 소설하면 뭐 1위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게 피츠제럴드의 삶과 좀 겹쳐서 읽을 때 묘한 울림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저는 매력이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자, 문 작가님의 유튜브 채널 보기 드문 책, 거기 보면 소설 쓰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는 제목의 클립이 있습니다. 책을 한 10대 권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 JYP 준비 되게 많이 했네요, 오늘 방송. 문 작가님 늦게 오시는 바람에 꼭 기다리는 동안 유튜브 좀 봤지. 정말 색다른 모습이어가지고 내가 좀 약간 지금 놀라고 있어요. 그 쌓아놓고 한 그중에 반은 원서야 막.
번역된 책이랑 그 원서랑 쌓아놓고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좋아요 뭐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있는데 일단 제가 약간 마음에 들었던 게 첫 번째로 그 빵 굽는 타자기를 네. 얘기하더라고요. 네. 혹시 제가 그 얘기하는 편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최애 작가는 폴 오스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폴 오스터님의 책을 첫 번째로 거론하셔서 좋은데 이런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유혹하는 글쓰기. 욕하는 글쓰기는 우리 또 또 제가 애정하는- 여러 차례 네. 저희 둘다 둘다 애정하는 너무 책이고. 좋은 네. 책이죠. 그래서 네. 그 두 개를 추천하시는 걸 보고 약간 코드 맞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기뻐했어요. 뒤에 갔더니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서를 들고 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잘 읽힌다 그러든가 뭐 하여튼 되게 괜찮대. 그 이유가 자기가 번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약간 웃어졌죠. 그 다음 책인가를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번역이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게 그 둘 다 번역돼 나왔죠. 맞습니다. 그 네. 작법서가 2권인가가 문 작가님 번역으로 네. 나왔죠. 네. 그게 지금 방금 말하는 그건가 보다. 그것도 그 번역서는 뭐 많이 팔려봐야 더 생기는 게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제목이나 좀 알려주시죠. 네, 번역한 그 제목. 처음 거는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라는 제목의 작법서이고요. 두 번째 그때 번역하고 있었던 책은 원제 그대로 라이팅 픽션이라는 제목으로 한 2, 3년 전에 출간됐습니다. 번역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매절로 계약을 하니까 그죠. 네. 근데 아마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가 제가 혼자 관계한 책들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이 오. 듭니다. 네. 그 본인이 쓴 여러 권의 책들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초급 한국어겠죠? 네, 제가 단독 저작으로는 아마 초급 한국어일 것 같습니다. 4쇄까지 찍었으니까요. 음. 네. 6,000부. 6,000부 넘게 나갔다는 뜻이죠. 뭐 정확한 책 판매량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6,000부를 오. 찍긴 찍었다. 만부 갑시다. 만부 가야겠네요. 만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오늘 중급 한국어를 소개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초급 한국어를 읽고 나서 중급 한국어를 읽으면 훨씬 재밌죠. 재밌거든요. 물론 초급 안 읽고 중급 한국어만 읽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네, 완결성이 있죠. 있죠. 초급을 안 읽어서 약간 불편한 대목이 있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초급 한국어에서 그 헤어졌던 여자친구랑 중급 한국어에서는 결국 결혼을 하는데 결국 누구랑 결혼을 했다. 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초급 한국어를 읽어야 그 약간 정도야?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진짜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노코멘트 하셨죠. 네.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남녀 관계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문학 장르적으로 말하면 오토픽션인데요. 네. 오토픽션이 이제 자서전과 자전적 소설 사이에 있는 건데 자서전은 진실을 말하고 자전적 소설은 허구를 말하고 오토픽션은 그걸 섞어서 말하는 장르라서 그래요? 네, 그것을 섞는 것에 가장 중점이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제 수업처럼 될 것 같아서 괜찮아요. 좀 주저가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도 제가- 몰랐는데 네. 자서전과 자전적 소설 사이에 있는 게 오토픽션이에요. 오토픽션입니다. 이건 우리말은 없어요? 네, 오토픽션은 우리말을 지금 뭐라고 제가 생각나는 거는 없고요. 근데 저도 지금 방금 개념을 처음 잡았는데 저는 자전적 소설이 오토픽션과 같은 거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 제가 아주 짧게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70년대 프랑스의 자서전만 연구한 필립 르젠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자서전의 규약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서전을 막 연구해 보니까 규칙이 3개 있더라는 거예요. 1번은 쓴 사람이랑 주인공 이름이 같아야 되고 2번은 참조 가능성.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 속에 무슨 대학교가 등장했다면 그 대학교가 실제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리가 등장했다면 그 거리가 실제도 있어야 된다. 아니 자서전 얘기하고 네네, 있잖아요. 자서전에 네. 두 번째 규칙이 소설이 그거고. 아니라 그 책에. 네네. 세 번째 규칙은 독자가 이걸 진짜로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자서전의 규약이고 근데 자전적 소설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1번
문지혁이 썼지만 뭐 주인공 이름은 뭐 한동원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한국대학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독자들도 이걸 허구라고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배반되는 건데 문제는 이 자서전의 규약이 나온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같은 프랑스 다른 작가가 요걸 다 지키면서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규칙이라고 하면 이걸 다 어기면서 소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용어가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이름을 쓰고 네. 그다음에 다 참조 가능한 그 실제 있는 지명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쓰고 네. 그리고 마치 진짜인 독자들도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읽고 네, 근데 가짜인 어떤 소설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걸 부를 이름이 없어서 그때부터 오토픽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니에르노의 소설들도 오토픽션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네, 받았던 네. 자서전이지만 소설의 그분이 형식을 작년에 갖고 있기 노벨 때문에. 문학상 받은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알아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아니 또 살짝 깜빡하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이름 생각 안 아무튼 나시지. 아니 그러면 자전적 소설이라는 거는 완전 허구네요. 네, 완전 허구로 받아들여지게끔 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른 생각나는 게 그 박완서 작가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라던가 청춘 시절 그 한국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한 뭐 몇 편의 소설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자전적 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음. 뭐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에러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 다 자전적 소설이고, 근데 사실 이 오토픽션이 등장하면서 현대 문학에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전적 소설에서 그 방점이 찍힌 소설이라는 뒤편에 작가들이 숨지 않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수님 그럼 에르노 말고 네. 오토픽션으로 되게 유명한 거는 또 누가 어떤 작품이나 작가가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많은 작가들이 오토픽션들을 쓰고 있고요. 한국에는 문적 누구? 작가님이 있네요. 아 본인? 네,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뭐 여러 젊은 작가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아, 지금 그 한국에서 오토픽션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문지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문 작가님 아닌가요? 다른 작가님 여러 이름이 떠오르는데 얘기를 하기가 약간 그분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왜 폐가 되죠? 제일 최근에 그 오늘의 젊은 작가 저보다 바로 전에 제가 42번으로 나왔는데 41번 으로 나온 민병훈 작가의 소설도 오토픽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오토픽션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되게 중요해서 그분이 이제 오토픽션이라고 작가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또 제가 이것도 오토픽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렇겠군요. 네. 제가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인상적으로 따라 읽고 있는 것은 노르웨이 작가 중에 제가 역시 지금 이름을 제대로 기억 못하고 있는데 나의 투쟁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거창한. 네. 그 저는 좀 읽다가 말았어요. 네. 자기가 막 집에서 청소기 돌리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다 소설의 형식으로 쓰는데요. 한길사에서 나온. 네.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나의 투쟁이라고 치면 이제 히틀러만 쭉 나옵니다. 근데 한길사 나의 투쟁이라고 치면 그분 소설이 나와요.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 네. 이런 이름은 기억 안 되는 게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고 글도 되게 잘 쓰시고요. 네, 근데 이걸 엄청 두껍게 나의 투쟁 1, 2, 3, 4 막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쓰고 있는데 소송도 지금 많이 걸리고 다 실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랄까요 좀 오토픽션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타협한 쪽이라서 저만 실명으로 쓰고 다른 사람들은 허구화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진짜 아니에르노 스타일로 다 실명으로 써서 뭐 여러 사람에게 소송도 걸리고. 근데 사실 그러면은 그건 좀 약간 픽션으로서는 좀 성공을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네. 그 오토픽션을 주로 많이 쓰는 작가들에 대해서는 혹시 완전 픽션만 쓰는 작가들이
야 너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주로 네 얘기를 쓰는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까? 저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도 아니 에르노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왔던 이야기가 이제 맞아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노벨상 받으면서 뭐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오토픽션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뭐랄까요 인증된 것 같아서. 그러면 오토픽션은 비교적 새로운 장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저는 소설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미래라고 그 중급 한국어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쓰라고. 네, 그런데 정작 선생님은 계속 그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다가 계속해서 소설 속 그 지역 선생님은 네. 허구를 계속 쓰다가 계속 물을 먹으면서 어느 날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 학생들한테만 내가 자기 이야기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다. 그래서 초급 한국어가 탄생했다라는 스포일러 아닙니까? 이유로. 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아니 이게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좋은 이야기들 서사들은 다 뭐 유튜브 넷플릭스에 가 있잖아요. 소설이 이제 제가 초급 한국어부터 계속 해오는 질문인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저는 결국에 1인칭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1인칭 중에서도 작가가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좀 뜬금없이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이랑 되게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가장 큰 발견이 관찰자가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고 관찰하는 순간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소설의 1인칭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네, 1인칭의 소설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 작가님은 한국의 오토픽션 작가 하면 문지역이 바로 연상될 수 있도록 뭔가 그 분야는 내가 먹겠다라는 야심 같은 게 조금 살짝 느껴졌거든요. 저런 얘기를 되게 시크한 표정으로 네. 학생들 안 보고 창밖 보면서 이렇게 쫙 하면은 우리 한예종 학생들이 어머 저 선생님 되게 멋있다 이러고 쳐다볼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많이 창밖에 관악산 바라보면서 강의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학교들은 다 밖에 빌딩밖에 없어서 뚜렷한 뷰가 없어서 네, 그런 멋있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좋아하겠다가 핵심인 거지. 하지만 근데 그러면 저는 그 문지역의 욕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그 작년에 나온 소설집을 보면서 여전히 그 허구의 세계를 창작하는 소설가로서의 문지역에 대한 욕심은 여전한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SF로 뭔가 성공을 꼭 하리라. 그리고 엄청 미련 같은 게 많이 남았던 게 그 소설집에서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 과거에 그 저주받은 전작들에 대해서도 정말 훌륭한 작품이고 정말 세상에 없는 세계관을 이렇게 내보인 작품들인데 왜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본인의 정석. 예를 들어서 뭐 비블리온 같은 소설 그래서 저는 오토픽션이 소설의 미래라고 하시지만은 본인은 또 여전히 거기에 또 미련이 있는 건 한 10년 동안 순수 창작으로 지원해서 막 얘기 써봤는데 잘 안 됐는데 오토픽션을 썼더니 잘 됐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또 미련이 계속 있는 거지. 본인 작업의 미래 아닙니까? 이게 소설의 미래라기보다는 뭐 제가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뭐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메뉴들이 안 팔리고 그냥 셔터 내리기 전에 한번 그냥 집에서 먹는 거 만들었더니 잘 팔리더라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가 원래 만들던 것들도 저는 계속 만들 생각이고 또 집에서 해먹던 것들도 계속 이제 메뉴판을 조금 더 늘려서 둘 다 하겠다.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식당을 2개 경영하면 되죠. 그러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 전작들 중에서 이 방송 들으면서 문 작가님에 대한 호기심이 더 생긴 청취자들도 있을 테니까 전작들 중에 좀 제일 좀 아픈 손가락은 뭡니까? 하나만 딱 찍어서 이건 좀 봐줘라 하는 거 골라주시죠.
비블리온이라는 소설 있는데요. 음. 네, 그 소설이 제가 뭐랄까요, 들인 시간과 노력, 공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가장 많은 소설인데 SF이고요. 거기 그 세계관을 연결해서 계속 다른 소설도 앞으로 쓰려고 해서 네. 자, 비블리온의 내용 혹은 컨셉 홍보하실 기회를 30초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죠. 간단히 얘기하면 종이책이 금지된 시대에 종이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종이책 사수연대의 투쟁을 다룬 소설이고요. 올라가면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 같은 소설들을 뭐랄까요,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관을 이어나가는 속편도 쓸 생각입니다. 그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는 우와. 그 아니 뭐 연습했어요? 어떻게 진짜로 딱 30초 동안 비슷한가요? 말했어요? 네. 거의 정확하게. 그 실제로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는 그 방금 이야기한 그 등장인물의 딸이죠. 네. 딸이 등장하는 단편 같은 것들도 네. 쓰기도 하셨고 네.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야심만 놓고 보면 뭐 해리포터라든가 스타워즈 같은 네. 세계관을 좀 구축하고 싶은 욕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욕심이 저는 많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뭔가를 저는 처음에 단편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늘어나고 세계가 커지고 네. 참 한국 문단에 맞지 않는 스타일의 글들을 많이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편에 어울리는 양반이 이렇게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는 왜 이렇게 짧게 썼어요? 더 길게 쓰지? 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매에서 지금 700매로 늘었고요. 다음에 조금 더 늘려보려고 그 합니다. 중급 한국어 초반에 보면 약간 이제 자학 개그 같은 게 나오는데 본인이 처음 쓴 책에 독자평이 이틀 만에 달렸는데 네. 이거 이제 옮겨놨거든요. 이제 이게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SF로나 순수 문학으로나 기준에 형편없이 못 미치는 조잡하고 애매한 소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스토리 별로, 소재 빈약, 주제 실종에 무엇보다 더럽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부지런한 저는 이 대목에서 바로 찾아봤잖아요. 진짠가. 어느 책에 달린 댓글이고 얼마나 일치합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문 작가님이 맨 처음에 낸 그 SF 장편 소설이 체이서인데 그 체이서를 검색을 해봤더니 모 인터넷 서점에 딱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하나밖에 없어? 첫 댓글이자 마지막 댓글. 네, 근데 별 하나 주고 이 내용이에요? 이것보다 더 심한 내용으로 달려 있더라고요. 더 심한 내용으로. 약간 그래서 이건 약간 성지가 될 것 같아요. 문 작가님 계속 작가로서 성공하시고 유명해지시면 약간 그 인터넷 시대의 폐해라고 할까요? 누가 이제 악플을 달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거기 남아 있는다. 그분이 스스로 삭제하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많이들 보실 것 같아 지금 이 방송 듣고서 또 찾아가지고. 어느 서점이? 예스예요? 알라딘이에요? 뭐. 알라딘입니다. 네. 자, 알라딘의 체이서라는 책을 검색하시면 거기 댓글이 딱 하나 있다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읽어드린 것보다 훨씬 험한 내용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약간 비슷한 뉘앙스. 그 아마 별점 시스템이 0개를 줄 수 없어서 1개 주신 것 같은데 0개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요런 풍의 댓글에 대해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본 게 한 10년 넘게 전인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상처받았지만 지금엔 일단 제가 소설에 넣어놨으니까 물론 윤색을 하긴 했지만 그 뉘앙스 그대로 넣어놨으니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소설가에게 뭐 나쁜 경험이란 다 글로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설가가 되려면 앞으로 더 나쁜 경험을 많이 해봐야겠군요. 좀 더 오늘도 험하게 다뤄드릴까? 좋습니다. 네, 그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일부러 험하게 다루는 건 아닌데 이 대목에서 그거 여쭤보죠. 지금 이제 그 밥벌이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시간 강사라고 정식 이름은 맞습니다. 뭐죠? 시간 강사이고요. 그냥 시간 강사인가요, 여전히? 네. 그게 제일 수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근데 주된 수입입니다. 시간 강사는 이제 영원히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고 네. 전업 작가로 뛰어들기에는 아직까지는 약간 지명도가 지금 네. 그렇고 네. 그 미래에 대한 작가로서 혹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뭐 번역도 하고 하십니다만 뭐 생계 유지를 비롯해서 이게 작품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좀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랄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하긴 박사 학위를 안 따셨으니까 학교의 자리에 잡는 것도 네. 당장은 쉽지가 않으시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애매하다는 거고요. 네. 가방끈이 애매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사실 당연히 제가 강의를 시작한 게 2011년인데요. 이제 12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엔 당연히 나도 어딘가에 전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었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대로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강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주어질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과거에는 강의를 훨씬 더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보다 청탁이 더 없고 뭔가 더 글 쓸 기회가 없었을 때는 한 학기에 9개씩 하기도 했는데요. 9과목? 9과목이요. 우와. 27학점. 근데 그게 네. 실제로 그러니까 오로지 생계가 여기에 달려 있는 분들은 진짜 그런 식으로들 네, 하시더라고요. 3개 학교에서 3과목씩? 네, 네. 그렇게 했고 아니 한 학교에서 그때 5과목을 했어요. 하루에 3과목을 하고 지방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허리에 병이 났고요. 네, 병이 크게 얻어서 지금은 한 5, 6개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정도만 하고 금수저는 확실히 아닌 걸로 인정. 9과목을 하는 거는 거의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하루 종일 강의하는 날도 많아요. 네, 하루에 3개 하는 날이 제일 많았죠. 근데 왜냐하면 그 시간 강사에 대한 초우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 좋죠. N수를 늘려가지고 소득을 늘려야 되니까. 우리 시간 강사가 얼마 받는지를 JYP나 YG가 잘 아는 게 저희가 이제 가끔 학부나 대학원에 초청 강연을 갈 때가 있는데 학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어떤 학교는 저는 심지어 2학기 시간 강사를 해봤잖아요. 해본 적도 있죠. 네네네. 어떤 학교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학교 뭐 어쩌고 저쩌고 규정상 시간 강사한테 주는 거랑 똑같은 액수밖에 못 준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정말 미안한지 어디서 따로 빼가지고 추가로 뭐 좀 더 입금해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사립대는 아직도 시간당 5만 원 안팎이거든요. 네, 국립대는 이제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대로 상황이 허락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초급 한국어랑 중급 한국어가 많이 팔려야겠네요. 조금 더 자극적인 잘 팔리는 우리 솔직히 작가님 정도 되면은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쓰면은 조금 더 대중들이 좋아할 텐데. 근데 왠지 그렇게 쓰기 싫어서 요렇게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까지 하고 있던 이제 저에 대한 작은 불만은 뭐였냐면 왜 이렇게 판권이 안 팔릴까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저보다 더 신인이거나 업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요즘 판권을 되게 잘 파는데 드라마 판권들 판권 많이 같은 거요? 영화 판권도 많이 팔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문의만 들어오고 이제 안 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소설을 안 팔릴까? 심지어 장르적인 것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불현듯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사하시는 드라마나 영화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절대로 영상화가 될 수 없는 것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로는 팔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몸은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심지어 아까 좀 저주받은 전작들 중에서 가장 애정이 있는 작품이고 비블리온? 세계관을 계속 확장하고 싶다는 그 비블리온조차도 사실은 영상으로 옮기면 스펙터클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맞습니다. 1984 이미지가 되는 네. 그런 소설이에요.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네. 영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빈약한 서사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판권이 팔릴 만한 거를 쓸 계획은 없느냐 이 질문인 거죠. 고민되네요. 근데 뜻밖에도 초급 한국어나 중급 한국어가 약간 아기자기한 미니 시리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돼요. 너무 착하고 너무 막 이렇게 건전하고 이래. 여기 무슨 불륜이 나오기를 해. 뭐
무슨 삼각관계가 나오기를 해. 뭐 복수가 나와, 배신이 나와. 뭐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건 방송 작가의 역량이죠.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완전 흐름이 달라지죠. 제가 요즘 가장 부러운 사람 이혁진 작가님. 네. 왜냐면 소설도 훌륭하고 드라마도 훌륭하고 너무 해피엔딩.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네. 뭐 걱정되세요? 문 작가님 계속 지금 JYP 아니 문 작가님이 더 좋은 작품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생계 때문에 번역을 더 해야 돼 이러고 뭐 1년에 막 5권씩 번역하고 이러면 작품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읽을 게 없어지잖아. 나의 걱정은 저분의 생계가 아니라 내가 읽을 재밌는 책이 없어지는 게 걱정인 거지. 근데 하지만 오늘 직접 뵈니까 저는 뭐 작품에서도 그런 걸 느끼긴 했지만은 저는 되게 여유가 있어 보여서 좋은데요. 네. 오히려 뭐는 없지만 여유는 있습니다. 저 여유 속에서 좋은 작품 앞으로 더 쓰실 것 같고 뭐 그것 중에 또 뭐 빵하고 터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의 책을 2권이나 내신 걸 보면 일단 뭐 젊은 작가니까 그죠? 젊습니까? 저도 고민되는데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는 40대 되면 굉장히 어른인 줄 알았는데 젊다고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 40대가 되니까 영포티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믿음사에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나 써도 젊은 작가 시리즈에 넣어줄 수 있냐 이랬더니 잠시 멈칫하더니 나이는 안 중요하다고 수준만 되면 이 시리즈에 넣어줄 수 있다고 하긴 했어요. 그걸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저 옆에 있었잖아요. 안 된다는 뜻이요. 완곡한 거절로 저는 왜 받아준다는 거였잖아 이 시리즈에. 저는 완곡한 거절로 저는 명시적으로 완곡한 거절로 저는 딱 받아들였는데 또 본인은 또 저렇게 받아들였네. 자 오늘의 작가 시리즈 42권인데요. 이 중에서 한 작가의 책이 2번 나오는 경우는 그 전에도 아마 있었을 걸 없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인가요? 네. 같은 작가의 책이 2번째로 나온 건 처음이고 심지어 그게 시리즈인 거. 네. 아주 특이한 거죠. 네. 민음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민음사 대표님의 뭐 약점을 잡았다거나. 아닙니다. 사실 저는 초급 한국어 원고도 민음사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제가 투고를 했었고요. 그 투고가 받아들여져서 책이 나오게 됐고 초급 이후에 이제 중급을 써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초급이 끝나고 중급도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즈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급도 써보겠느냐는 제안은 누가 했어요? 편집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박혜진입니까 혹시? 박혜진 아니에요. 네, 그 한국문학팀에 있는 다른 편집자님이. 그 실전 한국어도 네. 지금 편집자랑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제가 대략적인 개요는 말씀드렸고요. 편집자님께. 그랬더니 편집자님이 당장 계약하자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냥 빈말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계약하겠죠. 네. 근데 저는 만약에 나온다면 같은 시리즈로 나오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실전 한국어. 실전 한국어는 한 1000매 씁시다. 그럴까요? 요 시리즈 중에 되게 두꺼운 거 있거든요. 1000매 넘어가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는 꼭 요 정도 분량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조금 더 복잡하게 영상화 가능하게 약간 좀 끈적끈적한 것도 넣고 이래가지고 한 1000매 넘어가는 걸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비블리온과 그 한국어의 오토픽션 세계관을 좀 합쳐보는 건 어떠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SF라고 오토픽션을 어떻게 합쳐? 약간의 그 멀티버스 방식으로. 네, 말하자면 소설 속 지역이 비블리온을 쓰고 있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너무나 거기 그 두 세계관에 다 애정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섞어보는 실험을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커트 보니것의 제호 도살장도 거기서 결국 SF 소설이 삽입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멋진 자서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중급 한국어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데 그 계속해서 장르 소설을 쓰면서 좌절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 확장을 해가지고 네.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면 네. 비불리온 세계관과도 연결이 되면서 음. 그 한국어 세계관과도 연결이 되는 네. 그러면 그건 좀 약간 스펙터클하게 쓸 수도 있을 테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이 한국어 시리즈는 제 일상을 기록해서 소설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 그대로 진짜 소설들을 쓰는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설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될 거니까 실전 한국어에서 말씀하신 제안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독립적인 작품으로라든지. 아, 네, 네. 네. 저희가 초급 한국어나 중급 한국어를 보면서 이게 다른 일반적인 소설들하고 뭔가 느낌이 좀 다른데 이거는 이 다름은 어디에서 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오토픽션이라는 장르적인 특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요즘에는 바쁘셔가지고 책걸상 열심히 못 들으시는 분이신데 그 박인식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우리보다는 한 세대 위세요. 근데 박평이 하도 좋다고 하고 YG랑 JYP도 재밌다고 하니까 초급 한국어를 본인이 읽어봤는데 자기는 너무 낯설어가지고 이게 소설인가? 아, 제가 그 댓글 본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세대 위는 아니고 한 반 세대 정도 위. 네. 근데 별로 안 좋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설이 죄송했어요. 이게 소설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신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오토픽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좀 낯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낯설다고 말씀해주신 건 아마 완곡한 표현일 거고 작가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상상력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편하게 쓰려고 하거나 이래서 쓰는 형식이다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근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초급 한국어나 중급 한국어의 여러 가지 등장인물의 설정들을 허구가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게으르고 그냥 자기 이야기 쓴 거 아니야? 일기를 그냥 책으로 내놨네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다 허구를 섞어가지고 자, 여동생 새로 만든 없고요. 건데 여동생 아예 없고요. 네, 어머니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독자와의 불일치도 사실은 오토픽션 작가들이 의도하는 것일 텐데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오토픽션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네. 나 매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막 오늘 문 작가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오토픽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확 잡혔는데 막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생기네요. 네. 자, 문 작가님하고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저를 비롯해서 3명 다 혈당이 심하게 떨어져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 얘기 너무 안 했다고 하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으십시오. 읽으시면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느낌이 좋습니다. 책 얘기를 뭐 많이 했잖아요. 지금 뭐 한국어 가르치는 얘기고 글쓰기 가르치는 이야기고 아이 이야기 나오고 뭐 여동생도 나오고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초급 한국어에서 던졌던 떡밥들도 중급 한국어에서 몇 개 회수를 하죠. 네, 제가 사실 뭐 아까 얘기 못한 거 말씀드리면 저는 스토리텔링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일기장 같고 아무 맥락 없어 보이지만 여기 스토리텔링의 규칙들이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그 발견해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영웅의 여정을 어떻게 뒤집어서 표현했는지를 알아봐 주시면 저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읽으면서 만약에 제가 초급 안 읽고 요것만 읽었으면 한 3분의 2 될 때까지 되게 걱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끝내려고 이러지. 네. 근데 우리는 초급에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다 끝내기 또 이 묘수가 있어 이 와중에.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읽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YG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제가 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끝내기를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 중급 한국어를 그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옆에 꽂아뒀어요. 왜? 왜냐하면 꽤 그럴듯한 글쓰기 작법서이기도 합니다. 글쓰기 작법서를 아예 대놓고 하나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돈- 있고요. 돈독이 올랐는데. 열심히 하셔야죠. 네, 내년 초 출간 계획으로 지금 연재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네, 원고는 이제 쓰고 있는 중이고 연재처를 결정한다고요? 채널레스 같은 데 쓰면 좋겠다. 네,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음. 네, 그래서 그냥 책으로 바로 나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좀 연재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선보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야 또 원고료도 또 받으시고.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소설을 잘 써서 작법서 쓰는 게 아니라 저처럼 재능이 없고 소설을 못 쓰는 사람이 작법서를 누구보다 많이 읽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시행착오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그 중급 한국어만 읽어 보셔도 문 작가님이 상당히 괜찮은 글쓰기 강사 혹은 선생님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너 중급 한국어 보면서 몇 번 고개 끄덕끄덕했잖아. 아 나도 이렇게 써야지. 그 소설가가 꿈이시거든요. JYP도. 네, 네. 오늘의 젊은 작가에서 벨라를 기다리겠습니다. 내일의 늙은 작가나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뭐 도전해 보죠. 네. 자, 바쁘신 와중에 오늘 낮에도 강의 많이 하시고 밤까지 녹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 작가님 실전 한국어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